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악당을 묵사발내버린 그 작전, 넵튠 스피어 작전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제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세계의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테러리스트의 일생의 끝을 고한 넵튠 스피어 작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모든 것의 시작은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우디에서 건설업자인 아버지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난 유비엘은 부족할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슬람 원리주의의 열성적인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갑작스럽게 별세하자 10살 소년인 유비엘은 형제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어 아버지가 남긴 이슬람 원리주의와 거액의 돈으로 슬픔과 외로움을 채우기 시작했죠. 특히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심취해 있던 유비엘은 이웃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 토론하기를 좋아했는데요. 항상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지만 종교에 대해서만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비엘의 삶은 대학에서 급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외로 유학 간 다른 형제들과 달리 유비엘은 국내의 명문대에 입학해 경제, 행정학 학위를 받고 토목공학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훗날 엄청난 빌런이 될 유비엘은 가만히 공부만 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요. 그는 대학 생활에서 이슬람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비엘의 아버지가 이슬람 원리주의의 씨앗을 주었다면 대학 생활에서 알게 된 두 이슬람 학자는 그 씨앗을 꽃피우게 했고 1980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을 거쳐 유비엘은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1980년 1월부터 아프간을 드나들며 소련과 싸우는 무자헤딘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유비엘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직접 전투에 참여했고 유비엘은 이들 사이에서 용감한 전사로 이름을 떨치는데요. 이때부터 사치를 멀리하고 항상 민중과 함께하며 그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1989년 소련이 아프간에서 물러나자 항쟁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온 유비엘은 영웅이 되었고 사우디 정부도 그를 아프간의 영웅으로 받들었죠. 아랍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전성기를 누린 유비엘은 곧바로 또 다른 전쟁을 맞이합니다. 1991년 미국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공격하며 걸프전이 벌어진 것이었죠. 이때 유비엘은 이걸 이슬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미군에 겁먹은 사우디 정부가 미군 주둔을 허락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비엘은 크게 반발했고 사우디 왕가를 반대하는 여론 공세까지 펼치는데요. 결국 이런 불같은 행동에 그는 미국과 사우디 정부 모두를 적으로 돌리게 되죠. 아프간의 영웅에서 순식간에 쫓기는 신세가 된 유비엘은 아프간의 무장단체로 들어가 험준한 산악지대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영향력이 엄청나지면서 그 손길은 머나먼 발칸반도까지 닿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엄청 강하다는 생각에 기고만장해진 유비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조직이 정비되자 유비엘은 미국을 겨냥한 공격을 시작했고 그 시작은 1998년 8월 7일 미국 대사관 두 곳에 대한 폭탄 테러였습니다. 분노한 미국은 순항미사일 80발로 보복했고 유비엘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싶었는지 여객기 4기를 납치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토를 얻어맞은 적이 없는 미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이게 분노로 바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죠. 분노에 눈이 먼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아프간 공습을 개시했고 주모자인 유비엘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코수염 남자 이후로 이 정도나 되는 공공의 적이 없었던 미국은 한화 약 590억 원이라는 미친 현상금을 걸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비엘을 찾았지만 번번이 놓치고 맙니다. 아프간 전쟁 초반에 CIA에 파견되었던 조 브레이커 팀이 유비엘의 흔적을 확보하고 그가 있는 건물까지 알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정보가 미국 국방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바람에 필요한 병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유비엘 일당은 악천후를 틈타 탈출하고 말죠. 이 일로 CIA 국장이 경질되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할까요?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정작 주모자인 유비엘을 못 잡는 삽질을 계속합니다. 또 미국은 무인기를 시험 운용하던 중 유비엘을 포착하는 절호의 기회를 얻지만 하필이면 미사일이 없었고 몇 달 후에야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어이없이 놓치고 말았죠. 만약 이때 한번 미사일을 달아보자 라고 정해서 무인기가 미사일을 쏠 수 있었으면 십자선에 들어온 유비엘 일당이 섬광과 함께 사라져 미국의 복수가 10년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 같네요. 2004년 CIA는 무장단체
포로들을 신문해 UBL과 그의 가족이 도망쳐 숨을 수 있도록 도운 중요한 사람에 대해 알아내게 됩니다. CIA는 이 사람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2007년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부 알메드 알쿠웨이트라는 걸 알아내는 데 성공하죠. 2010년 알쿠웨이트의 통화를 엿듣는 데 성공한 CIA는 같은 해 8월 그가 파키스탄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UBL이 어디 있는지만 100% 확실해지면 순항미사일을 날려서라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CIA는 UBL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바로 파키스탄 의사를 매수해 소아마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는 것이었죠. 파키스탄 의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면서 몰래 혈액을 채취해 CIA에 넘기면 이를 UBL 여동생의 DNA와 대조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UBL이 가족과 함께 은신했을 가능성이 커서 자녀를 통해 그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1년 동안 수천 명의 혈액을 받은 CIA는 2011년 4월 UBL 여동생의 DNA와 일치하는 표본을 발견했고 UBL의 자녀를 추적한 결과 페샤워르 아보타바드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이어졌죠. CIA는 요새와 같은 안전가옥에 UBL이 있을 거라 확신했고 24시간 밀착 감시를 통해 UBL을 포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CIA가 이를 대통령에게 알리자 대통령은 망설이지 않고 UBL 사살을 명령하는데요. 그렇게 넵튠 스피어 작전이 개시됩니다. 작전명이 넵튠 스피어인 이유는 작전의 주역인 미 해군의 상징이 넵튠의 창이기 때문이죠. 작전에서 안전가옥을 순항미사일로 날려버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었지만 파키스탄 영토에서 누군가를 사살하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서 하는 수 없이 최상급 부대를 보내기로 정합니다. 바다, 하늘, 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네이비실 6팀은 UBL 사살이라는 최우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아프간에서 돌아오자마자 군말 없이 준비합니다. CIA가 파악한 UBL의 안전가옥을 재현한 훈련장에서 눈을 감고도 UBL을 잡을 만큼 훈련을 거듭한 네이비실 6팀은 2011년 5월 1일 오후 10시 30분 두 대의 MH-60 페이브호크에 나눠 타 아프간 바그다드의 미군 기지에서 이륙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수뇌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네이비실 6팀은 어떻게든 작전을 성공시켜야 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두 대의 CH-47 치누크가 UBL의 안전가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만큼 임무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대의 헬기 중 한 대가 UBL의 안전가옥의 쓰레기 소각장에 착륙하다가 그만 와류고리 현상이 발생해 힘을 잃고 추락하고 마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추락에서 단 한 명의 대원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고 이들은 특수부대다운 침착함으로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네이비실 6팀이 잠긴 문을 볼트 절단기로 열려는 순간 총격전이 벌어져 볼트 절단기 손잡이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네이비실 6팀은 이를 전문가답게 해결했죠. 네이비실 6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왔고 그 뒤를 아이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런 그녀 너머에는 UBL을 숨겨준 알쿠웨이트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는데요. 안전가옥으로 들어간 네이비실 6팀은 1층에서 또 다른 협력자와 그의 아내를 2층에서 UBL의 아들을 사살했죠. 기계적으로 3층 침실까지 올라가자 미국을 아프간의 늪에 10년간 빠뜨린 원흉이 있었습니다. UBL이 침실로 올라오는 네이비실 대원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는 UBL 본인만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UBL은 사살되었고 네이비실 6팀은 챙길 수 있는 모든 걸 챙긴 뒤 추락한 헬기를 폭파하고 45분 후 헬기에 탑승해 작전 지역에서 빠져나갔는데요. 아프간에서 UBL의 DNA를 분석하고 지문을 채취한 후 얼굴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의 신원을 확인했고 미군은 UBL의 시신을 땅에 묻으면 그곳이 무장단체의 성지가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항공모함 USS 칼빈스노에서 장례를 치른 후 아라비아해에 수장시켰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를 잃은 나이에 여의고 외로웠던 한 소녀는 종교적 열망으로 이슬람 지도자가 되어 미국을 헤어나오기 어려운 늪에 빠뜨렸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끝에 업보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연합국 공공의 적이었던 히틀러 또한 수없이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UBL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았음에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차이점이 있죠.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이유로 나쁜 행동을 저지르며 합리화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이자 동시에 지도자였던 UBL 사살작전, 넵튠 스피어 작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